네, 21대 총선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 마지막 유세 날까지도 서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결전의 날 유권자들은 어떤 최종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투표율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게 나오면서 일단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전국 56.5%로 이게 20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현재까지 좀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처음에는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코로나의 감염 우려 때문에 분산 투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미 투표가 3시를 넘어가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근 10% 이상 지금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 평가가 지난 그 조국 논란부터 시작된 소위 진영 논리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가 지지층을 다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도층이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참여했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도층이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특히나 이 비례대표 그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또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 예전 같았으면은 누구랑 좀 정치 얘기도 할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참여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선거가 국민들에게 그런 참여의 장을 열어줬다 보니까 정부를 갖다가 밀어주기 위해서든 거꾸로 야당의 견제론을 지원하기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참여 의식을 이번에 좀 그동안에 막혀있던 언로가 투표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열리니까 좀 대거 참석한 게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막혀있던 언로가 한꺼번에 좀 터져 나온 거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기존의 진보 보수 양측의 그런 전력 투구 플러스 중도층도 나도 할 말 좀 하자 이러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게 결국 투표율을 좀 올린 그런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께서는 현재까지 투표율 추이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글쎄 지난번 사전 투표가 26.69%로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유럽의 지금 프랑스 선거를 보면 20% 정도밖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것이 유럽과 우리의 어떤 선거 문화와 풍토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전염병 사태가 있으면 상당히 생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국민들이 상당히 노출돼서 투표하러 가기 상당히 꺼리는 것이 이런 것이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정치가 여러 가지 현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신문을 보면 1, 2, 3, 4면이 다 정치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1, 2면에 정치면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데 이런 스타일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정치 문화랑 유럽의 정치 문화랑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이번 선거가 20대보다 21대 선거를 맞이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패턴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없는 선거고 여기에서 앞으로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나가는 이런 것들이 선도투표라고 하는데 선도투표로 했다는 것은 오늘 본투표에서 그만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가 진영 대결로 극심한 여야 보수와 진보의 진행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저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난 그 20대 58%보다 약간은 지금 추세를 보면 약간 이제 올라간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어떤 전염병 사태로 해서 국정의 안정과 견제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보다 10% 정도의 투표율이 상향되는 그런 원인을 거기에서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좀 지켜봤을 때 이 투표율이 여야 가운데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좀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그
우리가 어떤 선거 때가 되면 그 선거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거죠. 과거에 뭐 무상급식이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특히나 초기에 선거 초기에는 여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다른 나라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인 통합당이 그동안에는 정부 심판론을 얘기했다가 선거 막판이 되면서 주된 이슈를 바꿨습니다. 견제론으로. 제발 독주를 막게 우리를 좀 예. 도와달라 이렇게 읍소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선거라고 하는 게 코로나 총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당이 굉장히 좀 승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즉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야당이 통합당이 지금 쫓아가는 형국인데 얼마나 그 간극을 좁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투표율이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루어졌다면 상당수 쫓아가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투표율보다는 30, 40대와 60대 이상 중에 특히 더 누가 이 투표장을 찾느냐 이 부분이 더 관건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같으면 세대별, 연령별 투표율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인데 왜냐하면 지난 4번의 선거, 대형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견제를 해서 스윙 보트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데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정권 심판을 상당히 먹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역설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방안이 다른 나라보다 잘 됐다.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은 것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18대 총선에서 당시 보수당이죠.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 승리를 했고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획득했고 네.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애초에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180석 정도 얻는다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예. 그 막판에 그 옥새파동, 공천파동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준엄한 심판에서 그때 당시에 한석을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이 지난 20대 총선에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수 있겠다. 예. 그런 기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과거에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승리를 해왔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근소한 한석자로 승리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보면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상당히 150석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거. 거기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물론 세대별 차이도 있을 때 코로나19만 따진다고 하면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구조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코로나19와 투표율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요것도 하나 좀 짚어보죠. 지금 일부 자가격리자가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출구조사 발표가 당초보다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6시 15분까지 이제 투표를 완료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투표가 끝나기 전에 출구조사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에 뭐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선거에 영향을 한 표 차이 뭐 3표 차이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예. 상당히 이것은 저는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은 참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선거에는 대세론이 먹힙니다. 대세론이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정당, 중도 표심은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면 그거와 관계없지만 중도 표심이 30% 되는데 이 30%가 5만 명의 30%면 15,000표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그것이 이제 대세로는 밴드웨건 효과인데 밴드웨건 효과가 영향을 본다고 봤을 때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어느 당이 압승이다.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도 될 수 있는 정당을 찍어서 이 사람을 찍어서 이 당이 승리하면 이 기분을 앞으로 4년 동안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에는 대선론이 먹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나중에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15분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저희가 뭐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좀 유연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투표가 어려웠던 분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최대한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 현행법 내에 6시까지 도착하신 분들은 이후에 안에서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6시 땡 하면은 출구조사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던 사례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감염 예방 조치를 했잖아요. 마스크 그렇죠. 쓰고 가고 또 손소독제 바르고 장갑까지 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소에서 이 스마트폰을 못하게 그러니까 권유를 했어요, 권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도 물질이 세균이 혹시라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6시 안에 들어오신 분들 그게 선거구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되는데 수천 군데의 선거구로 나뉘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한 선거구, 가까운 선거구로 가게 되면 아마 한 손가락 안에 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환자 자격리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빠른 시간 내에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되더라. 그게 안 되더라도 15분 안에 안 되더라도 이 스마트폰은 좀 자제해달라. 왜냐하면 이건 뭐 선거에 영향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출구에 감염을 위해서라도 그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그런 만큼 이 출구조사 결과의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여론조사를 상당히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지금 뭐 5명을 4명을 보내고 1명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당이 유리하지 불리하지 이것도 나중에 표본 추출해 보면 유리한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층이라든가 개혁적이라든가 소수 여러 가지 약자층에서 투표를 하면 진보 정당이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출구조사 자체가 저는 진보 측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뭐 자금도 상당히 지금 투여해서 출구조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출구조사를 해서 물론 뭐 한 10시간 전에 우리는 좀 빨리빨리라는 그런 것들 문화가 있어서 빨리 알고 싶은 결과를 그래서 뭐 일단 출구조사인데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박빙 지역이 60에서 한 70군데가 되기 때문에 출구조사로 걸러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발표하는 입장에도 주관사 입장에도 이 출구조사에 대한 예측 정확성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또 편차가 상당히 커지면 나중에 상당히 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출구조사의 정확성 이것은 예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역시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첨언하실 내용이라 좀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구조사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당을 찍었느냐 이러면은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왜 찍었느냐, 뭘 기대하느냐 그래서 한 번 그 대상자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다 끄집어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대응 시간, 접촉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질문 어디 찍었냐? 그것만 찍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단순해졌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편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걸 빼고 당일날 투표한다? 당일날 출구조사가 과연 얼마나 맞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는 향후에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좀 더 이 사전투표를 반영할 수 있는 출구조사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각 당의 상황과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난 극복을, 또 야당은 정권 심판을 구호로 내걸었는데 글쎄 어떤 구호가 좀 표심을 더 자극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총선이라면 뭐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심판론이 기본으로 그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를.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는 둘째치지만 어쨌든 선거의 최대 이슈는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코로나와의 대응을 전쟁이라고 실제로 경제적인 여파도 세계 대공황, 29년 대공황 이래로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건 전쟁의 시기에 투표가 열리는 선거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데 대부분 전쟁 시기에는 여당에게 즉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정부가 못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그게 더 심판으로 갈 텐데 전 세계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심판 이런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지금 야당의 심판론이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퍼지지 않는 이유가 되겠다. 거기다가 뭐 막말 그 소위 자책골까지 지금 야당에 넣는 바람에 수도권에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아까도 저희가 판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높은 투표율 그리고 여당이 좀 우세한 상황 이런 분위기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 거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결국은 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선거도 안 됐을 거고 또 결과도 열렸더라도 여당에게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상식적인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장 교수께서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병의 역설이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 네. 민주주의의 가치는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특히 생명, 질병,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질병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책임자 누군가는 국민은 응징을 할 그런 어떤 그 대리적으로 응징을 할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집권 여당을 향해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채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편승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사태가 있어 왔고 과거부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게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서 지금 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편승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통합당은 애초에는 야당은 뭐 당연히 정책을 실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책을 제시만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을 심판해달라.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당이 108석 이상을 지금 언급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제 동정론,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이 동정론을 펴면서 정권을 견제해달라. 과반이 넘는 정당은 폭주할 수가 있다. 그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일당 독재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제론을 하는데 사실 견제론을 꺼낸 것이 약간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을 꺼낼 때 상당히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고 그때 어떤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후퇴해서 이제 견제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정론에 호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약간의 어떤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약간의 혼선을 빚은 것이 통합당으로서는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구호가 표심을 더 자극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당이 선거를 각각 이끈 이낙연 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안 한 거는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또 황 대표 같은 경우는 현 정권 견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네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지난 4년 전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4년 전 총선 때 당시에 여당이 180석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당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리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소위 진박 간별사가 등장을 했고요. 또 옥새 파독, 옥새 들고 나르샤가 이제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천 가지고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심판을 내렸는데 이거를 지금 여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호평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여당에게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게 당연히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뭐 네거티브 맞받아치다가 같은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선거, 새로운 논란을 만들지 않는 선거 예. 이런 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이낙연 위원장이나 종로에서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의 기조가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반면에 황교안 대표나 통합당은 이런 조용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여당에게 자꾸 쌈붙이는 모습이 과연 보기 좋냐.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못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상황 되니까는 정부가 잘했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전환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심판론에서 견제론으로 바꾸는 게 막말 이후에서야 비로소 견제론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세월호 막말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살려달라고 견제론을 내세웠는데 이 전환이 굉장히 늦다 보니까 오히려 대안은 내지 않고 네거티브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통합당의 메시지 전환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너무나 좀 뒤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들어요. 네, 역시 이 위원장과 황 대표의 소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보수는 원래 느립니다. 진보는 본래적으로 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보수가 다수고 진보가 소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IT 혁명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진보가 훨씬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느리지만 빨리 움직이는 IT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여론조사 지표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정말 우리 누가 봐도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싸우면 도망가고 싶고 최소한 도망가도 20%는 내가 까먹어도 이길 수 있으면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낙연 위원장의 지금 전략은 싸우지 않고 쟁점을 회피하면서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부딪히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애초에부터 뭐 20, 30% 여론조사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싸움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마추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당 대표고 차기 대권 주자를 넘보는 분이 저렇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정치 초년생이고 여론조 지표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입장, 도전하는 입장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종로의 투표를 일단은 뭐 투표함을 개화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이 항상 승리하는 그런 선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여론 쪽 지표처럼 20%, 30%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상당히 근접해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자, 워낙 코로나19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부분도 선거의 하나의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난 지원금 지금 문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상관없는 거를 갖다가 이인영 대표가 고민정 후보 유세당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그렇죠. 국민 100%가 다 지원금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까지 여당의 스탠스가 뭐였냐면 코로나 선거하고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답답한데 네네. 살기 힘든데 빨리 지원금 빨리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예.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100% 받는다? 이거는 너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인영 대표의 이 발언이 예. 오히려 그 역풍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양당 모두 막말이나 실언도 좀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선거 전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후보자 개개인의 지지도나 그리고 득표율에만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선거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막말, 뭐 과거에 노인평화 발언을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예.
전체적인 선거에 극심한 영향을 끼칩니다.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는 것은 각 지역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랑 다르게 지금은 미디어라든가 SNS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막말 같은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퍼지고 특히 불리한 정당, 유리한 정당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좌파 여러 가지 지지자들한테 대거 퍼날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상당히 끼칠 수가 있다. 중도 표심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끼친다는 것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지지하러 가지 않는 그 부동층 5% 정도한테 영향을 끼치고 예.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또 초라한 도시 또 뭐 토착해구 기타 상당히 많은 지금 막말이 또 세월호 관련 막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일반화된 국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 전국적인 표심에 영향을 끼치고 예.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막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개인과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막말이라든가 이번 어떤 행태를 보면은 통합당이 손해보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컸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예전 선거 때도요, 네거티브나 막말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에서 말 한마디로 20, 30석이 왔다 갔다 한 사례가 바로 총선에서 있었어요. 노인 폄하 발언은 대선이 아니었습니다. 총선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것 예.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뭐 20, 30석은 까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번에 많은 막말이 있었고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차원이 다른 막말이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은 선거 구도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고 봐요, 통합당에. 왜 그러냐면 이 노인 폄하 발언이 노인층을 갖다가 격동시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월호 발언은요, 수도권 30, 40대를 직격을 했습니다. 세월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텐트 관련 발언은 일단 사실 확인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예.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팠던 거는 아이들 때문이지 부모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확인도 안 된 그것도 그 상황의 본질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왜 여기다가 이걸 갖다 붙이지라고 하는 거기서 그 아픔에 공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막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30, 40대는요. 좀 그런 예. 점에서 이 수도권 30, 40대의 마음을 기울게 하고 특히나 무당층, 부동층까지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당이 읍소 전략으로 나간 것도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 발언은 막판에 지금 뭐 견제론 제발 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엎드려서 절하기 때문에 예. 보수가 얼마나 결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거 판세의 막판 변수로서 굉장히 통합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잠시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